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퇴사를 하셨거나 혹은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새 한창 핫한 키워드죠. 건강보험료, 줄여서 건보료라고도 부르는 요거. 사회초년생분들은 그냥 월급에서 대충 떼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퇴사 이후에 갑자기 날아온 이 보험료 청구서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요거 모르고 계셨다가는 크게 데일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오늘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건강보험, 특히 이번에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볼 건데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기초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건보료는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돼요. 하나는 직장가입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예요. 직장가입자는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보통 회사에서 4대 보험 됩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을 시켜준다면 여러분께서는 회사 소속의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채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지역 가입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바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있어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는요, 오롯이 개인이 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할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09%니까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분들은 그 절반이 3.545% 정도 될 거고, 지역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가입자분들은 7.09%를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담액이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으니까 오늘 다룰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건보료를 처음 접하는 초년생분들은요, 이 건보료에 딱 두 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보료를 전부 부담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11월에 갑자기 오른 건보료 고지서를 딱 받아볼 때입니다. 지역 가입자니까 건보료 2배가 된 건 이해가 돼. 근데 11월엔 왜 건보료가 올라가는 걸까요?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세금 시스템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말고 종소세 신고의 달이라고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의 소득과 세율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2024년 종소세, 종합소득은 언제 신고할까요? 2025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그 다음 달인 6월에 업데이트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건보료는 국세청에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1월에 건보료를 업데이트해서 청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역가입자로 유지 중인 청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죠. 자, 5월엔 국세청에서 나의 작년 소득을 살펴보는데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서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11월인데 초년생분들은 당연히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지난해 수입이 많이 잡혔던 친구분들, 이런 분들은 올해 수입이 만약에 적다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건보료 폭탄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신사고찰에서 확인한 몇 가지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보험료 감면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내 건보료가 어떻게 얼마나 부과되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감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급여에서 원천 징수로 이게 빠져나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지역 가입자다라고 한다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공식은요. 자, 월소득 곱하기 7.09% 해주시고요. 거기에 전세 월세를 포함한 재산점수 곱하기 208.4원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매번 이 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탭에서 보험료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 공식은요, 자, 이런 원리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감면 신청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자, 이 방법은요,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년도보다 올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 한해서 이걸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출 서류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소득 금액 증명서가 필요하고, 만약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가 내 사업장을 정리했다라고 한다면 휴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혹은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2월이겠죠? 그해 12월까지예요. 단 매월 1일에 신청을 하시면 그달부터 신청 종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요건 직장 다니셨던 분들께 좀 필요하니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 1년 반 이상 재직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를 해오다가 퇴사 이후에 지역 가입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걸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해주던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 가입자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퇴사 후에 아직 취업을 하지 않으신 초년생분들, 예비 직장인분들은요, 꼭 참고하셔서 이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팩스, 우편, 유선 이런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신청하실 때는 이미 계속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이미 계속 가입자로 유지 중인 기간에 보험료를 만약에 2개월 이상 미납을 하시게 되면 자격이 취소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꼬박꼬박 잘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방법,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이에요. 자, 용어가 좀 복잡한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전세나 매매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전세보증금, 매매액 둘 다 공시가 6억 이하여야 되고 무주택자 또는 주택담보대출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신청이 이게 가능해요. 물론 한도가 있겠죠. 자, 우선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이분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채 금액의 60%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1.5억 원 한도로 부채 금액의 30%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제출하실 서류들이 있겠죠. 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데 요거에 상세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거래 내용 명세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붙어 있는데요. 신청하실 경우에는 매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부채 증명서를 꼭 제출하셔서 현재 대출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하니까 이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약을 위한 몇 가지 팁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죠. 지속적으로 이런 보험료를 체납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재산이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니까 당장은 좀 내가 부담스러우셔도 보험료만큼은 좀 체납되지 않고 납부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조태꾸알이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2025년에 새로 바뀔 건강보험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신사고찰 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지역 가입자 건보료를 감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좀 드려봤죠. 자, 오늘은요,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이슈입니다. 자, 이 건강보험료 문제, 좀 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문제를 최대한 저희도 다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만의 의견들을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이 소식은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가끔 실업급여나 이런 자료들 올리게 되면 댓글로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도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11월에 경향신문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일용직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걸 고려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국내 일용직 근로자분들은요,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실질적인 수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적다라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렸고 일용직 근로자분들 소득도 올라갔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면서 건보료 납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연간 일용 근로소득 5천만 원을 초과한 인원이 33만 7,763명, 총 소득 금액이 약 22조 6,606억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나 공단에서는 이걸 근거로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이제는 건보료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반대 의견도 있죠. 자, CBS 노컷 뉴스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인용해 볼게요. 전체 일용 근로자 약 705만 명의 총 소득 금액이 약 69조 4,594억 원 정도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통계를 다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1인당 1년에 984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고요. 월 단위로 이걸 환산해 보니까 한 달에 8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개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인 소득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유만으로 건보료 부과를 검토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라는 의견으로 저희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를 검토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요, 건보료 동결에 따른 재정 확충 조치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 이슈가 근거로 작동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동결한다는 거.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이슈를 저희가 같이 다루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하려면 건강보험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저희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환자 한 명의 병원비를 온 국민이 지원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의료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니까요. 자, 우리가 수술 하나를 받으려면 수백부터 수천만 원이 깨지는데 개인이 그걸 전부 부담한다?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국민들이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서 공동 재산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병원비, 각종 건강검진 비용 등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어때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밸런스, 즉 돈의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돈이 적은데 나가는 돈이 많아져. 그러면 이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지난 7월에 꽤 심각한 기사가 났죠. 저희가 메디컬 투데이에서 보도한 내용을 좀 인용을 해볼 건데요. 자, 이대로 가면 2029년엔 건강보험료 재정 소진, 2042년에 누적 적자만 563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정 적자 문제는요,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던 내용이긴 해요. 국민연금처럼. 자,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 나라에서는 건보료 재정을 축제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율을 높이는 방법을 썼어요. 자, 근데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정반대 소식이 하나 또 나왔어요.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보험료율을 전년도와 똑같이 7.09%로 유지하겠다. 자, 재정이 위기인데 보험료를 동결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고 금리도 높아졌죠. 보험료 인상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쓸만한 재정이 있다,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2025년까지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연금보험도 비슷하거든요. 연금보험도 지금 보험료율을 건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아직 건들지는 않고 있죠. 결국 이런 모순되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건보료 재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재정 확충은 필요한데 건강보험료 인상을 못하니까 아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해버려서 모수를 키워버리겠다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는 원래 근로소득엔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외국인들은 일용직으로 연간 10조 원 가까이 벌어가는데 그들이 보험료를 냈지 않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보험료 부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요, 개개인의 소득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보험료를 내려고 한다는 건 적절치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용직의 소득은 규칙적이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반대 근거로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정난, 그리고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가장 건강한 20대부터 40대 때까지가 보험료를 내고요. 그 수에는 대부분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한테 가는 편이니까요.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봐도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이 국민건강보험은 굉장히 이 복지제도가 좋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도요, 이 건강보험제도는 무시할 수 없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미국은 국가보험조차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도고요. 대다수가 민영화가 되어 있어서 보험들이 상품화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운영을 해주면서 한 개의 보험으로 거의 대부분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의료비도 굉장히 저렴하죠. 2019년도 기준으로 협심증 수술 비용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예를 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복지제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수가가 지나치게 낮고요. 분과별 손익 차이도 상당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국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외국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이것만 두고 보더라도요, 이 건강보험 제도의 존재 의의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까지와 좀 다르게 저희가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슈와 함께 건강보험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내용도 조금 무겁게 다뤄본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로 여러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사고찰은요, 더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